안녕하세요. 저는 경기도 부천에 살고 있는 30대 중반의 여성입니다. 옛말에 고슴도치도 제 새끼는 예쁘다는 말이 있죠. 그 고슴도치 엄마가 제 주변에도 있었어요. 그건 바로 저희 시어머니였죠. 이혼하기 직전 저희 남편이 정말 말도 안 되는 대형 사고를 쳤었거든요. 하지만 저희가 이혼을 하게 된 이유가 그 사고 때문은 아니었어요. 남편이 저지른 그 사고를 보고도 그저 제 자식이 예쁘다며 저를 깎아내리던 시어머니 때문이었죠. 그 말도 안 되는 집안을 탈출한 건 아마 제가 지금까지 살면서 했던 일 중 가장 잘한 일에 들어갈 것 같습니다. 물론 애초에 결혼을 해서 그 집안과 엮이게 되었던 것이 가장 잘못했던 일이었지만요. 주변을 돌아보면 자기 자식이 세상에서 제일 잘나고 귀한 줄 아는 부모들이 많더라고요. 자기 자식이 예쁘고 귀한 만큼 남의 자식도 귀하다는 생각을 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부모들은 더 많았고요. 남의 자식이 철천지 원수라도 되는 것처럼 못 잡아먹어서 안달인 시부모들. 저는 그 웃기지도 않은 이야기의 주인공이 제가 될 줄은 미처 몰랐습니다. 물론 결혼하기 전에도 이런 끝이 오기 전에 피할 수 있는 길이 몇 번 있었습니다. 그래도 그 당시에는 그 사람이 너무 좋아서 헤어져야겠다는 생각은 참 안 들더라고요. 시어머니의 단점들도 막상 제가 생각하는 것만큼 큰 문제가 아닐 거라고 애써 흐린 눈을 하고 넘어갔었죠. 하지만 이건 말도 안 되는 저의 희망사항이었습니다. 결혼하기 전에는 그 사람이 너무 좋아서 잘 보이지 않던 일들이 결혼해서 살다 보니까 좀 보이더라고요. 제가 얼마나 바보 같은 선택을 했던 것인지도요. 부디 이 사연을 듣고 계시는 분들은 저와 같은 어리석은 선택을 하지 않으시기를 바라면서 제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혹시 결혼을 하셨다면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이상형을 찾기까지가 수월하셨나요? 지금 그런 사람과 살고 계신지도 궁금하네요. 저는 제가 찾는 사람이 명확했기 때문에 헷갈릴 일이 없었습니다. 거의 대부분 그런 연애를 해왔고요. 네 이상형도 진짜 참 독특하다. 별것 아닌 것 같으면서도 은근히 그런 게 까다로운 조건이라니까. 지수 네가 찾는 그런 사람이 물론 이 세상에 있기야 하겠지만 남자들은 대부분 고집이랑 성격이 있단 말이지. 나도 알아. 그런데 어차피 상관없어. 내가 찾는 사람을 못 만나면 결혼을 아예 안 하면 되니까. 하기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으면 어차피 걸릴 것도 없겠네. 주변에 결혼한 언니들은 죄다 결혼 안 한 사람들을 부러워하더라고. 그렇지? 나도 그게 정말 결혼의 미스터리고 딜레마 같다니까? 결혼을 안 한 사람들은 결혼을 하고 싶어 하고, 결혼을 한 사람들은 결혼을 안 했던 시절을 그리워하고. 다른 건 몰라도 이혼만은 정말 피하고 싶다. 이혼할 거면 결혼을 아예 안 하고 말지. 안 그러냐? 그거야 그렇지만 그게 어디 우리 마음대로 되냐고. 저는 많은 걸 바라지 않았어요. 그저 제가 오랜 시간 동안 연애를 하기에 그리고 그 이후로 결혼 생활을 지속하기에 편한 사람을 만나고 싶었습니다. 감정 기복 없이 일상이 잔잔하고 성격 자체가 순한 사람인데다 같이 있는 사람을 불편하게 하지 않는 배려심 있는 사람이요. 다만 친구의 말처럼 그런 사람이 결코 흔하지는 않았기 때문에 그동안 연애를 해온 기간보다 하지 않은 기간이 훨씬 더 길었을 뿐이었죠. 전 남자친구와의 마지막 만남을 끝내고 저는 몇 년 정도 오래 연애를 쉬게 되었어요. 그러다 다시 소개로 만나게 된 사람이 미래의 저의 남편이었고요. 새 남자친구는 제가 찾던 이상형에 완전히 들어맞는 사람이었습니다. 새끼 강아지처럼 순둥한 외모에 그것보다 더 순한 성격이요. 저와 연애를 하는 내내 남자친구가 화를 냈던 적이 채 2번이나 됐을까요? 아무리 생각을 해보려고 해도 하도 없는 일이라 한참을 기억을 더듬어야 할 정도였죠. 거기다
제 남자친구는 제 친구들 사이에서 불리는 별명이 예스맨일 정도였어요. 제가 무슨 말을 해도 언제나 오케이였고 제가 하자는 대로 항상 다 따라줬거든요. 데이트 코스를 짜는 것도 여행 계획을 세우는 것도 하다못해 둘이서 먹을 점심 메뉴를 고르는 것까지도요. 좋게 말하면 의견이 없고 나쁘게 말하면 주관이 없다시피 할 정도였죠. 그런데 자기는 왜 항상 의견이 없어? 왜? 언제는 자기가 하는 대로 따라주는 게 마음에 든다면서 이제는 의견이 없는 게 또 별로야? 아니, 별로라서 하는 소리는 아니고 그냥 궁금해서. 자기는 영화 보는 게 유일한 낙이고 취미인데 정작 무슨 영화를 볼지는 항상 내가 정하잖아. 영화도 취향이 있을 텐데 나는 자기가 싫다고 하는 걸 못 본 것 같아. 그리고 내가 이랬다 저랬다 변덕도 많이 부리는데 항상 싫은 티 한 번을 안 내고 잘 받아주고. 그러자 제 말을 들은 남자친구는 그냥 사람 좋은 미소를 지으며 웃기만 하더라고요. 자기랑 같이 보는 영화가 내 취미인 거지 혼자 보는 영화는 재미없어. 그리고 어차피 나는 어떤 영화를 봐도 어차피 다 좋아하기도 하고. 정말 보고 싶은 건 혼자 있을 때 봐도 되잖아. 편덕이야 뭐. 내가 편하니까 부리는 것 같아서 그게 다 사랑인가 보다 하는 거고. 와, 그 순간 저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내가 낳은 자식도 이렇게까지 사랑해 줄 수는 없을 것 같다고요. 얘는 정말 보살인가?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한편으로는 사랑이 이 정도는 되어야지 상대방한테 화를 한 번도 안 낼 수가 있는 거구나 싶기도 했고요. 솔직히 저는 남자친구를 만나자마자 이 사람이다 싶은 생각을 했었습니다. 우리의 연애 기간이 길면 길어질수록 제 생각에 대한 확신은 더 깊어져 갔고요. 저희에게는 오래 사귄 커플들에게 흔히들 찾아온다는 권태기도 남의 이야기였어요. 남자친구가 저를 좋아해 준 만큼 저도 남자친구를 너무 많이 좋아했거든요. 그렇게 저희는 남들 다 한다는 그 흔한 다툼 한번 제대로 해본 적 없이 꼬박 4년을 연애한 끝에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갈등 한번 없었던 연애와는 다르게 저희의 결혼은 시작부터가 험난했습니다. 문제는 정말 생각하지도 못했던 곳에서 터져나왔어요. 그건 저희 예비 시댁이었죠. 세상에, 우리 현욱이 여자친구가 그쪽이에요? 네, 처음 뵙겠습니다, 어머님. 이지수라고 합니다. 어머머, 이게 꿈이야, 생시야. 말도 안 돼, 정말. 내가 아까부터 창문 너머로 둘이서 걸어오는 걸 보고도 아닐 거라고 계속 생각했는데. 네? 저희가 예비시댁에 인사를 드리려 처음 만났던 곳은 서울에 있는 한 백화점의 식당에서였어요. 거기에 한식당을 좋아하신다는 말씀에 예약을 해두었는데 저희보다 예비 시어머니가 먼저 와 계시더라고요. 남자친구와 함께 얼른 식당 안으로 들어가서 안내받은 좌석으로 향하는데 저희가 다가오는 걸 본 직후부터 표정이 안 좋으시더라고요. 똑같은 말이라도 뉘앙스 차이라는 게 있잖아요. 직접적인 언급은 없었지만 저는 예비 시어머니의 뉘앙스와 제스처, 표정 등 그 어떤 걸 봐도 저를 반기지 않으신다는 걸 바로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 남자친구가 본인 어머니의 반응에 당황했는지 어색하게 웃으면서 바로 화제를 돌리더라고요. 주문부터 하자고 하면서요. 어머니, 뭐 드실래요? 아무거나 시키거라. 나는 지금 밥이 제대로 넘어갈지 잘 모르겠다. 그럼 제가 알아서 시킬게요. 지수야, 너가 먹고 싶은 걸로 골라봐. 살면서 남자친구의 어머니를 뵙는 자리도 처음이었지만 저를 대놓고 반기지 않는 티를 내시는 경우는 더더욱 처음인지라 저는 당황스럽기 짝이 없었습니다. 일단 남자친구의 말에 메뉴를 시키기는 했는데 그 불편한 분위기에 저 역시도 밥이 입으로 넘어가는지 코로 넘어가는지 모르겠더라고요.
예비 시어머니는 식사가 시작되는 것과 동시에 내내 혼잣말 같은 한탄을 늘어놓으시기 시작했어요. 우리 현욱이 태어났을 때부터 내가 먹는 것, 입는 것, 노는 것까지 어느 것 하나 부족함이 없이 그렇게 금이야 오기야 귀하게 키워왔는데 너무 귀하게만 키우는 바람에 우리 아들이 여태껏 세상 물정도 모르고 순진하게만 살았구나. 자꾸 무슨 말씀이세요, 어머니? 아휴, 다 내 잘못이지. 다 내 탓이야. 네 아버지 닮아서 여자 보는 눈 하나는 좋을 줄 알았더니 다른 건 다 아버지를 쏙 빼닮았으면서 어쩜 그렇게 그것만 안 닮았니? 어머니! 아이고, 어쩌다 일이 이렇게 됐는지. 우리 아들이 평범한 여자를 만날 그릇이 아닌데. 그러시더니 저희 앞에서 하늘이 무너지기라도 한 것처럼 갑자기 통곡을 하기 시작하시지 뭐예요. 솔직히 정말 어이가 없고 황당했습니다. 아니 제가 무슨 인형이나 석상도 아니고 사람을 눈앞에 세워놓고 여자 보는 눈이 없다니요. 이건 뭐 대놓고 반대를 하시는 것보다 더 기분이 나쁘더라고요. 나중에 생각을 해보면 그때 그 자리를 박차고 나오지 못한 게 천추의 한이었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남자친구도 이 상황이 정말 당황스러운지 어쩔 줄을 몰라 했습니다. 다른 테이블에서 사람들을 쳐다보기 시작하고 예비 시어머니의 통곡 소리는 끝날 줄을 몰랐고요. 그날의 식사는 그렇게 끝이 났습니다. 정말 미안해 지수야. 어머니가 오늘 기분이 좀 안 좋으신가 봐. 갱년기 오신 이후로는 자주 좀 오락가락 하시거든. 네가 이해 좀 해줘. 어? 그게 아니라 나 때문이신 것 같은데? 내가 마음에 안 드시는 거 아니야? 에이, 그건 절대로 아니야. 오히려 자기 어머님이 날 마음에 안 들어 하시면 몰라도 우리 어머니가 그러실 리가 있어? 우리 결혼한다 그러면 누가 봐도 자기가 아깝지. 남자친구는 절대로 그런 게 아니라면서 펄쩍 뛰었습니다. 하지만 그게 아니라는 걸 저도 알고 있었지만 저는 일단 이 문제는 다시 이야기하자고 헤어졌고요. 그런데 다음에 다시 만났을 때는 예비 시어머니가 첫 만남 때와 사뭇 다른 태도를 보이시더라고요. 아마도 남자친구와 그날의 일에 대해서 긴 대화를 나누신 모양이었습니다. 여전히 반기는 기색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말로는 결혼을 축하한다면서 준비는 둘이서 알아서 잘하라고 하시더라고요. 대체 어떻게 된 거야? 어떻게 되긴. 그냥 그날은 어머니가 개인적인 일이 있어서 기분이 좀 많이 안 좋으셨대. 내가 말했잖아. 남자친구의 그 말은 여전히 믿기지 않았지만 솔직히 말해서 그 당시에 저는 그 말이 사실일 거라고 믿고 싶었습니다. 어찌 됐건 결혼 허락을 받아낸 마당에 예비 시어머니의 태도를 이유로 헤어지기에는 제가 남자친구를 너무 좋아하고 있었거든요. 제가 제 무덤을 파고 있다는 걸 그때는 몰랐지만요. 어쨌거나 저희는 그렇게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신혼여행을 다녀오자마자 시어머니의 태도는 또다시 돌변해 있더라고요. 다시 처음으로 돌아간 것이었죠. 이제 둘이 결혼했으니 남편이 하늘이라고 생각하고 앞으로 우리 현욱이한테 잘하거라? 네, 이제 부부가 됐으니까 서로서로 잘해야죠, 어머님. 내 말은 너 말이다, 너. 우리 현욱이 워낙에 순하고 착한 앤데 당연히 지 마누라한테 잘할 거고 너만 잘하면 된다고. 지금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남편이 하늘이라니요. 하고 싶은 말이 정말 수도 없이 많았지만 이제 막 결혼했는데 그냥 좋게 듣고 넘기자 싶은 마음에 저는 그냥 가만히 있었습니다. 어차피 제가 결혼해서 같이 살 사람은 시어머니가 아니라 남편이니까요. 거기다 1년에 시어머니를 본다고 해봤자 몇 번이나 보겠냐며 이 정도의 문제점은 다 괜찮을 거라고 생각했고요. 시간이 지나 서서히 서로를 이해하게 되면 시어머니의 행동들도 점차 나아질 거라고 생각한 것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건 전부 다 저의 착각이었죠. 시어머니는 그 이후로도 입만 열면
본인 아들에게 잘하라는 말을 달고 살았습니다. 이 세상에 남자는 많아도 우리 아들 같은 사람은 없다. 그건 너도 알지? 네, 알죠. 착하지, 성격 좋지, 인물 좋지, 성실하지. 그 정도만 해도 완벽할 판에 거기다 돈까지 잘 벌지 않니? 도대체 이런 애를 어디서 만날 수가 있느냐 말이야. 내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너는 전생에 나라를 2번쯤 구했나 보다. 이만저만 턱을 쌓은 게 아니야. 시어머니 눈에는 제가 전생에 못해도 이순신 장군이나 유관순 열사 정도는 되는 모양이더라고요. 저도 이제는 거의 웃어넘길 지경까지 되었습니다. 본인 아들이 대한민국 최고 신랑감이라는데 굳이 아니라고 반박해서 얼굴을 붉혀봐야 못하겠어요. 어차피 그 최고 신랑감이랑 사는 건 저였는데요. 사실 시어머니의 말도 안 되는 저 아들 사랑을 빼고는 남편에 대한 불만이 없기도 했고요. 결혼 후에도 제 남편은 저에게 한결같이 잘했거든요. 저희 사이만 변함없이 굳건하다면 시어머니의 저런 이야기 정도는 그냥 참고 넘길만 했습니다. 이건 제가 평소에 조금 무던한 성격이라서 가능한 일이기도 했던 것 같고요. 하지만 그렇게 계속 유지될 수 있을 줄 알았던 남편과 제 사이에 틈이 벌어지기 시작한 것은 결혼한 지 2년이 지날 무렵부터였습니다. 저희 남편은 원래 인테리어 계통으로 작은 사업을 하고 있었어요. 절 만나기 전부터 했던 일이었죠. 남편 성격은 성실한 데다가 큰 욕심이 없는 편이었습니다. 그래서 사업으로 아주 큰 돈을 벌거나 대단히 성공하지는 못했지만 아주 작았던 회사를 하나부터 10까지 차근차근 키워나가는 데는 그 사람 같은 성격이 제격이더라고요. 그런 남편의 모습은 딱 제가 바라던 이상형과 비슷했습니다. 저는 주변 지인들을 통해서 사업을 해서 망한 케이스를 꽤 많이 알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사업하는 사람이 말도 안 되는 과욕을 부렸다가 어떻게 되는지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 점에서 남편은 저를 불안하게 하지 않는 사람이었고요. 그런데 그랬던 남편이 어느 날부터 자꾸 이상한 소리를 하기 시작하더라고요. 여보, 내 친구 진철이 기억나? 강진철. 진철 씨 알지. 당신 초중학교 동창이라고 했잖아. 요즘 걔가 바쁘다고 도통 모임에 안 나왔단 말이야. 그런데 어제 우연히 다른 친구 만났다가 진철이 소식을 들었거든? 그런데 뭐라는 줄 알아? 얘가 그동안 모임에 안 나온 이유가 있더라고. 뭔데? 그 자식 주식 투자한 게 완전 대박이 났대. 와, 최근에는 강남으로 이사까지 했다더라고. 예전부터 느꼈던 거지만 남편은 이상하게 그 친구에게만 묘한 경쟁의식이 있더라고요. 왜 아무리 친한 친구 사이라고 하더라도 은근히 경쟁심이 생기는 친구가 있잖아요. 그 진철 씨가 바로 남편에게는 그런 친구인 모양이었습니다. 정말이야? 어쩐지. 마지막으로 모임을 나왔을 때도 갑자기 외제차를 끌고 나온다 싶었더니 우리가 걔 월급을 많이 하는데 어떻게 된 거냐고 물어봐도 그냥 웃기만 하길래 우리는 영혼까지 끌어모아서 산 건 줄 알았지. 남편은 그 뒤로도 몇 날 며칠을 계속해서 그 친구 이야기를 했습니다. 걔가 어릴 때는 집도 가난하고 진짜 평범한 친구였는데 정말 인생 한방 아니냐면서요. 사람 일 아무도 모르는 거라고, 열심히 공부하고 뼈 빠지게 일하면 뭐하냐고, 인생 잘 풀린 사람 아무도 못 당한다고요. 그리고 시간이 지날수록 저는 점점 사태의 심각성을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남편이 뜻밖의 소식에 많이 놀랐나 보다, 많이 부러운가 보다, 그래도 며칠 저러다 말겠지 싶었거든요. 그런데 옆에서 봐도 좀 심하다 싶을 정도로 계속 과몰입을 하더라고요. 철천지 원수가 로또를 맞았다고 해도 이렇게까지 좌절하지는 않을 것 같았습니다. 상대적 박탈감이 더 무서운 거라더니 아는 사람이 저렇게 됐다는 소식이 더 충격적인 모양이었어요. 솔직히 말해서
저는 남편의 처음 보는 저런 모습들이 잘 이해가 가지는 않았지만요. 결국 그 증상이 2주를 넘어갈 때쯤 저는 남편을 위로해주면서 조금은 진지하게 말을 했습니다. 여보, 세상에 공짜는 없는 법이야. 당신도 나이가 있으니 이제 그런 이치 정도는 알잖아. 진철 씨가 쉽게 돈을 번 것처럼 보여도 그게 마냥 쉬운 게 아니었을 수도 있지. 요즘 투자가 쉬운 것도 아니고 주식이나 코인 하면서 망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 그건 알지, 나도. 그리고 설령 쉽게 돈을 번 게 맞다고 해도 그런 만큼 쉽게 나갈 수도 있는 거야. 내 눈에는 꾸준하게 매일 열심히 일해서 돈 버는 당신이 훨씬 더 대단해 보이니까 실망할 것도 없어. 그런데 제 말을 조금 기운 빠진 얼굴로 듣고 있던 남편이 갑자기 눈을 빛내면서 말을 하더라고요. 내가 생각을 해봤는데 나 주식 소액으로 하던 거 시드를 좀 늘리면 어떨까 싶어서. 뭐? 아니, 지금까지 내가 했던 이야기는 다 어디로 들은 거야? 그게 아니라 내가 주식 공부는 여태까지 계속 해왔잖아. 그런데 지금까지는 사업에 투자하느라 넣을 돈이 없어서 못 넣었던 거고. 조금만 더 늘려볼게. 어? 그동안 남편은 용돈에서 남은 돈이나 비상금을 따로 모아서 주식에 소소하게 투자를 하고 있었습니다. 남편 말대로 그동안은 사업에 넣을 돈도 부족했기 때문에 주식을 한다고 해봐야 7, 8천만 원 정도 범위 내에서 사고팔고 하면서 굴리는 게 다였죠. 요즘 주식이든 코인이든 아무것도 안 하는 사람은 거의 없다는 걸 저도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건 어디까지나 월급쟁이들 사정이지. 남편처럼 사업을 하는 사람은 다른 이야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당신 그럴 돈 있으면 차라리 사업에 조금이라도 더 투자하는 게 낫지 않아? 주식은 잘 될지 안 될지도 모르는 거잖아. 에이, 그건 공부를 하나도 안 하고 무작정 덤벼들기만 해서 그렇지. 그리고 국내 주식 말고 미국 주식으로 투자하면 무조건 벌게 되어 있어. 진철이가 재미 본 것도 미장이래. 글쎄, 나는 잘 모르겠어. 저는 일단 남편을 말렸습니다. 하지만 제 설득에도 워낙에 하고 싶어하는 마음이 커 보이길래 어쩔 수 없이 허락을 해주었어요. 대신에 한도는 딱 지금의 2배까지만이라고 못을 박았죠. 이미 8천만 원을 넣어뒀으니 거기서 8천만 원만 더 해보라고요. 남편은 신이 나서 알겠다고 대답했습니다. 저는 공동 비상금 통장에 넣어두었던 돈에서 8천만 원을 건네주었습니다. 솔직히 여기서 절반의 금액인 4천만 원 정도는 손해를 볼 수도 있겠다고 생각하면서요. 정신적인 건강을 위해서 차라리 그 돈은 없는 돈이라고 생각하기로 한 거죠. 그런데 이게 웬걸요? 딱 4달이 지났을 무렵 남편은 원금을 유지하는 걸 넘어서 정확히 그 돈의 2배를 벌어들였습니다. 여보, 이것 봐. 주식이랑 코인이 엄청 올랐어. 뭐? 정말이네. 신기하다. 아니, 그런데 당신 코인까지 한 거야? 그러니까 이 정도로 벌었지. 걱정하지 마. 안전한 걸로 했어. 안전한 게 어디 있어. 코인 하다 망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아무튼 고생했고 그래도 앞으로 코인은 절대로 하지 마. 알았지? 알았어. 우리 이번 주에 백화점 가서 맛있는 거 먹고 쇼핑하자. 아이고, 갑자기 무슨 쇼핑이야. 됐어. 에이, 이럴 때 쓰려고 돈 번 거잖아. 기분이다. 내가 당신 갖고 싶은 거 무조건 하나 사줄게. 저희 남편은 거의 하늘 위로 날아갈 것만 같은 기분이었습니다. 좋아서 어쩔 줄을 모르더라고요. 그런데 아쉽다. 시드가 조금만 더 있었어도 이거보다 훨씬 더 많이 벌 수 있었는데. 됐어. 더 잃을 수도 있었다는 생각은 왜 안 해? 2배 벌어들인 것만 해도 넘치게 잘했어. 아니야. 진짜 더도 말고 덜도 말고 딱 1억만 더 있어서 대박 나는 건데. 계속 생각나네. 그런데 그 좋았던 기분은 딱 하루 정도 가더라고요. 이튿날부터 남편은 자꾸만 돈을 조금만 더 넣었더라면 훨씬 더 많이 벌 수 있었을 텐데 같은 소리를 반복해서 해댔습니다. 저는 남편에게 딱 잘라서 말했어요.
쓸데없이 욕심부리 생각하지 말고 이 정도에서 만족하라고요. 그래도 포기를 모르고 계속 아쉽다는 소리를 반복하던 남편은 제가 그만하라며 정색까지 하고 나서야 더 이상 그 이야기를 꺼내지 않았습니다. 남편이 다른 건 다 좋은데 어느 한 가지에 일단 빠지면 무조건 해봐야 직성이 풀리는 부분이 있었거든요. 그 성격을 잘 알아서 그런지 저는 괜히 걱정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몇 번을 신신당부했죠. 절대로 더 이상 일 벌릴 생각은 하지 말라고요. 어찌나 강조해서 말을 했던지 나중에는 본인이 지쳐서 알겠다며 저더러 짜증을 낼 정도로요. 이 정도로까지 말했으면 알아들었겠지 싶어서 저도 그 이후로는 그 일에 대해서는 마음을 놓고 잊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그 뒤로 주식이니 코인이니 하는 말은 저에게 일체 언급도 하지 않더라고요. 그냥 묵묵히 회사만 오가면서 일만 열심히 하는 것 같았어요. 저는 그런 남편을 보면서 속으로 요즘은 주식이 잘 안 되나 보다 하고 생각했습니다. 하루가 멀다 하고 수익률이 얼마라며 자랑을 해대던 사람이 잠잠했으니 그럴만도 했죠. 그런데 거기에 다른 사정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건 그로부터 몇 달쯤이 더 지나서였습니다. 아니, 이게 뭐야? 어느 날 연차를 내고 집에서 쉬고 있던 저는 집으로 날아온 등기 우표물을 보고 그야말로 기절을 할 뻔했습니다. 남편 앞으로 날아온 등기였는데 열어봤더니 글쎄 은행에서 대출금이 연체가 됐다는 독촉장이더라고요. 곧 채권 추심팀에 이관 예정이라는 말도 적혀 있었고요. 저는 곧바로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리고 남편이 헐레벌떡 집으로 뛰어오는 사이에 저는 남편이 쓰고 있는 은행과 카드 홈페이지를 모두 열어서 대출금 상황과 남은 잔고를 확인했고요. 그런데 적어도 몇 천만 원이 남아있어야 할 잔고는 0원에 가까웠습니다. 남편의 앞으로 제가 모르는 대출이 3개나 더 있었고요. 이거 뭐야? 당장 설명해봐. 여보. 남편은 당황한 나머지 어쩔 줄 몰라하는 얼굴로 제 손을 붙들었습니다. 미안해. 나도 이렇게까지 될 줄은 몰랐어. 정말이야. 이 대출들 대체 뭐야? 왜 받았는데? 뭐에 쓴 거냐고! 요즘 사업이 잘 안 된다더니 회사에 무슨 큰 문제라도 생겼어? 아니야. 그게 아니라 사실은... 이어지는 남편의 대답에 저는 하마터면 소리를 지를 뻔했습니다. 남편의 돈이 들어간 곳은 바로 주식과 코인이었습니다. 정말 설마 했는데 제가 우려하던 딱 그 일이 벌어진 것이었어요. 처음에 소액을 투자해서 돈맛을 봤던 남편은 자꾸 밀려드는 아쉬움을 끝내 버리지 못했습니다. 안정적인 종목에만 투자하던 남편은 점점 욕심을 내서 급등주와 테마주에 돈을 밀어넣기 시작했어요. 그러다가 처음에는 돈을 벌었다고 하더라고요. 3배, 4배를 넘어가는 돈을 벌기 시작하자 자신감이 붙은 남편은 가지고 있던 예금을 전부 다 털어넣다 못해서 대출까지 받았다고 합니다. 저 몰래 조금만 더 하면서요. 거기다가 제가 그렇게까지 말렸었는데 기어이 코인에 손을 댔더라고요. 하지만 그 뒤로 남편이 사들인 주식이 대폭락을 하면서 원금 손실이 일어나기 시작했고 그 뒤로는 걷잡을 수가 없어졌다고 합니다. 매일매일 눈을 뜨면 돈이 신기루처럼 허공에 증발하고 있었다더라고요. 결국 회사에 투자한 돈까지 회수해서 대출금을 내고 그 손실을 메꾸기 위해서 또 다른 테마주를 사들였고 그 짓을 반복하다 보니 이제는 대출이자를 낼 돈도 더 이상 시드를 넣을 현금도 전혀 없는 상태였습니다. 당신 제정신이야? 회사 돈까지 뺏어 넣었다고? 내가 하지 말라고 그렇게 말했잖아. 미안해, 여보. 진짜 미안해. 정말 정신이 나갈 것 같더라고요. 남편은 미안하다는 말만 반복하면서 제 앞에서 펑펑 울고 있었고요. 운다고 해결될 일도 아니었죠. 이대로 갔다간
조만간 압력딱지까지 붙게 생겼더라고요. 저는 아득해지는 정신을 붙들고 남편을 다그쳐서 남은 빚들을 모두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이 사태를 어떻게 수습할지에 대해서부터 의논을 했고요. 그 후 남편은 사업을 접었습니다. 사업에 들어갈 돈을 모두 빼서 갖다 박은 그 순간부터 이미 끝난 것이나 마찬가지였죠. 애초에 정신이 온통 다른 데가 있었으니 사업이 잘 굴러가지도 않고 있었고요. 그 뒤로 남편은 몸을 쓰는 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단기간에 돈을 많이 벌어서 최대한 대출금을 갚으려면 어쩔 수가 없었죠. 그나마 다행인 것은 남편이 예전에도 아르바이트로 이런 일을 했을 만큼 체력이라도 좋다는 것이었습니다. 남편은 평일에는 공사장에서 막노동을 했고 주말에는 물류센터와 배달 아르바이트를 뛰면서 돈을 벌기 시작했어요. 시댁도 친구들도 그 누구도 모르고 있는 일이었죠. 저희 친정만 빼고요. 우연히 이 사실을 알게 된 저희 친정에서 감사하게도 빚을 갚으라고 많이 도와주셨거든요. 이혼을 안 할 생각이라면 어쩌겠냐고 하시면서요. 솔직히 말해서 처음에는 이혼 생각이 굴뚝 같았습니다. 제가 몇 번씩이나 그렇게 말렸는데도 결국 이 사태를 만든 남편 놈에게요. 하지만 살면서 처음 있는 일이었습니다. 그래도 제가 사랑했던 사람이니 딱 한 번만은 남편의 허물을 용서해주고 넘어가자 싶더라고요. 남편은 그런 저에게도 저희 부모님에게도 너무 감사하다면서 몇 번을 울었고요. 이제는 무조건 제가 하자는 대로 하고 정신 차리고 살겠다고도 맹세했습니다. 그 일만 생각하면 하루에도 10번씩 속이 무너질 것 같았지만 그래도 열심히 살겠다며 일하러 나가는 남편을 보면 짠하기도 하고 복합적인 감정이 들더라고요. 그렇게 나머지는 시간이 해결해 주겠지 싶어 참고 산 지도 몇 달이 흘렀습니다. 그러던 어느 주말이었어요. 지수야. 더운데 고생하지 말고 간단하게 차려. 알았지? 알았어요, 엄마. 1시간 정도만 있으면 다 될 것 같으니까 이따가 6시 좀 넘어서 집으로 오시면 돼요. 아침부터 장을 봐서 음식을 하고 있던 저는 거의 마무리를 짓고 있었어요. 그날은 저희 친정엄마 생신날이었거든요. 엄마가 좋아하시는 식당에서 외식을 할까 하다가 그냥 저희 집에 모셔서 가족들끼리 식사를 하기로 했었죠. 이동하려니 날이 많이 덥기도 하고 최근에 집에 TV가 고장났었는데 그걸 저희 친정에서 바꿔주셨거든요. 그래서 새로운 TV도 보여드릴 겸 집으로 초대한 거죠. 전화를 끊고 30분쯤 있자니 현관벨이 울리더라고요. 저는 시간도 안 됐는데 벌써 오셨나 싶어서 의아해하며 문을 열었어요. 그런데 문 앞에서 마주친 얼굴은 생각지도 못했던 저희 시어머니였습니다. 날도 더운데 문을 왜 이렇게 늦게 여니? 어머님, 연락도 없이 어쩐 일이세요? 여기 근처 지나가다가 갑자기 생각이 나서 코앞이라서 그냥 전화 안 하고 왔다. 그런데 이게 다 뭐냐? 시어머니는 어리둥절해하는 저를 뒤로하고 먼저 신발을 벗으면서 거실로 들어가셨어요. 그러더니 거실에 차려진 상위에 놓인 음식들을 보고 깜짝 놀라며 물으시더라고요. 아, 오늘이 저희 엄마 생신이셔서요. 생일상 차리고 있었어요. 뭐야? 생일상? 그걸 여기서 차리고 있었다고? 네, 외식하려다가 그냥 집으로 초대했어요. 제 말이 끝나자마자 시어머니는 기가 막힌다는 표정으로 저를 획 돌아보더라고요. 아니, 너는 대체 생각이 있는 애야, 없는 애야? 네? 세상 천지에 장모 생신상을 사위 집에서 차리는 경우가 어디 있어? 차린다고 너희 어머니는 또 넙죽 여기로 오겠다고 한 거니? 세상에, 사위 알기를 얼마나 우습게 봤으면 여기를 오겠다고 해? 그 말을 듣자마자 저는 어처구니가 없어졌습니다. 시어머니가 평소에 저희 친정 식구들을 딱히 좋아하지 않는다는 건 저도 알고 있었어요. 특히나 저희 엄마를요. 제가 마음에 들지 않았으니 저희 식구들도 마찬가지였겠죠. 어머님,
말씀을 왜 그렇게 하세요? 저희 집에서 생신상 차리는 건 제가 아니라 그이가 먼저 하자고 한 거예요. 그리고 대체 누가 사위를 우습게 본다고 그러세요? 다른 날도 아니고 생신이라고까지 했는데 저렇게 난리를 치는 게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하지만 날이 날이니만큼 저는 최대한 참고 조용히 넘어가려고 했습니다. 조금 있으면 친정 식구들이 올 예정이었으니까요. 그건 보나마나 네가 장모 생신상을 차려야 한다고 너희 남편을 들볶으니까 그 착한 애가 알겠다고 한 거겠지. 우리 때는 상상도 못할 일이었다. 아무리 생각이 없어도 그렇지 어딜 사위 집에서 본인 잔치할 생각을 해? 뭐라고요? 생각이 없다고요? 그래! 생각이 조금이라도 있었으면 그런 짓은 안 하지. 그리고 이게 뭐야? 이거 한우 아니야? 지 부모 밥상 차린다고 아주 상다리가 휘어지는구나. 내 아들이 뼈 빠지게 일해서 번 돈으로 지금 한우를 산 거야? 그 뒤에 일어난 일이 뭔지 아세요? 씩씩거리면서 혼자서 화를 주체하지 못하고 있던 시어머니는 말이 끝나기 무섭게 밥상을 뒤엎어버렸습니다. 창으로 다가가는 시어머니를 보고서도 저는 정말 설마설마 했어요. 그런데 1초 후에 정말로 바닥을 나뒹굴고 있는 음식들을 보고 있으니 피가 거꾸로 솟더라고요. 내 아들 돈으로 네 부모한테 비싼 한우 먹이는 꼴은 못 보지! 그때였습니다. 퇴근하고 돌아온 남편이 문을 열고 들어온 것이요. 이게 뭐야? 어떻게 된 거야? 현우가! 어머니! 너 대체 얼마나 호구퉁시처럼 살고 있는 거야? 너 네 마누라한테 찍소리도 한번 못하고 사는 거야? 도대체 왜 그러고 살아? 문 앞에서 시어머니가 지르는 소리를 듣고 뛰어들어온 남편은 난장판이 된 거실을 보면서 기겁을 했습니다. 저는 남편에게 지금까지 있었던 일을 모두 설명했어요. 차분하게요. 너무 말도 안 될 정도로 기가 막힌 일을 겪었더니 사람이 오히려 차분해지더라고요. 그 와중에도 제 말을 몇 번이고 막아서는 시어머니를 저지한 남편은 끝까지 이야기를 다 듣고는 두 손으로 머리를 감싸쥐었습니다. 그러더니 곧 미친 듯이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어요. 진짜 왜 그러세요? 어머머, 얘 좀 봐. 내가 대체 뭘 했다고 그래? 도대체 장모님 생신상 좀 차려드린 게 대체 뭐가 큰일이라고 이러시는 거냐고요. 장모님이 저한테 해주신 게 얼만데. 남편은 아주 오열을 하면서 지금 자신이 처한 모든 상황에 대해 털어놓았습니다. 빚이 생긴 것도 사업을 접은 것도 지금 막노동을 하면서 살고 있고 그 빚은 저희 엄마가 많이 갚아주셨다는 것도요. 시어머니는 입을 떡 벌린 채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아들이 쫄딱 망했다는데 그럴 만도 했죠. 하지만 그것도 잠시 파랗게 질린 얼굴로 저를 번갈아 보던 시어머니는 이내 표정을 고치고는 큰 소리를 치더라고요. 너 겨우 그 돈 때문에 지금 마누라한테 찍소리도 못하고 주눅 들어 사는 거야? 엄마가 그 돈 갚아주마. 얼마야? 대체 얼만데 그래? 아, 어머님이 갚아주시게요? 그럼 저희야 좋죠. 저는 남편이 진 빚의 총 액수에다가 저희 친정에서 빌려준 돈이 무려 4억이 넘어간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저희 시댁 사정으로는 친정에서 갚아준 빚의 반도 도와줄 수가 없었어요. 그제서야 시어머니는 입을 다물고 아무 말씀도 안 하시더라고요. 그날 시어머니는 남편의 재촉에 곧바로 집으로 돌아갔고 저는 음식을 죄다 버리고 친정 식구들을 모시고 밖으로 나가 식사를 했습니다. 적당히 사정을 둘러대고서요. 나중에 무슨 결판을 내든 일단 그날은 엄마 생신이었으니까 기분 좋게 보내고 싶었거든요. 나중에 집으로 돌아와서 남편은 저에게 시어머니의 행동을 사과했고요. 그래, 거기까지는 정말 기가 막히지만 또 남편이 무슨 잘못이 있나 싶었습니다. 몇 번이고 사과를 하기에 일단 알겠다고 했고요. 하지만 거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한동안 잠잠하던 시어머니는 사흘을 못 가서 다시 저희 집으로 쳐들어왔거든요. 아무래도 그날의 일이 너무 분했던 모양이었습니다.
그깟 빚이 뭐가 대수냐? 남자가 바깥일 하다 보면 빚도 생기고 하는 거지. 너 내 아들 무시하지 말고 남편 대접 똑바로 해. 하실 말씀은 그게 다예요? 뭐? 다 했냐고? 너 돈 있다고 유세 떠는 거니? 너희 친정 믿고 기세등등한 거야 지금? 그깟 몇 억 가지고 뭘 얼마나 도와줬다고 이 생색이야? 은혜를 원수로 갚아도 유분수지. 심지어 그 빚을 갚아준 저희 친정까지 유세를 떠는 거냐며 막말을 하기 시작하더라고요. 저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바로 운동을 나가 있던 남편에게 전화를 했어요. 남편은 제 전화를 받고 급히 집으로 돌아와서 다시 시어머니를 돌려보냈고요. 제가 참을 수 없었던 것은 남편의 태도였습니다. 제가 시어머니의 태도와 막말에 대해서 지적을 했더니 오히려 저를 예민한 사람 취급하더라고요. 당신도 그만 좀 해. 뭐라고? 어머니 저러시는 거 하루 이틀도 아닌데 뭐하러 그걸 일일이 깊게 생각을 해. 곱씹으면서 열받아 하지 말고 그냥 그러려니 하고 무시하고 넘기면 되잖아. 지금 이게 무시하고 넘길 수준이야? 당신이 어머니를 말릴 생각을 해야지. 지금 이 상황에 그런 말이 나와? 막말로 우리 어머니 입장에서는 자식이 기죽어 있는 게 속상하실 수도 있는 거잖아. 나도 지긋지긋하다 정말. 둘 다 그만 좀 하라고! 그 순간 저는 그야말로 머리가 쿵 하고 울리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건 대형 사고를 친 걸 알았을 때 그날의 충격보다도 더 극심한 충격이었어요. 사고치고 기죽어 있는 아들 안타까운 시어머니는 당연한 거야? 그럼 사고친 사위 때문에 같이 마음고생하는 딸이 안타까워서 그 돈 도와주시는 우리 엄마는? 당신 엄마한테 유세 떨지 말라는 소리를 들어도 되는 거고? 왜 말을 그렇게 해? 지금 네 말이 그 말이잖아. 저는 온몸을 타고 올라오는 충격과 배신감을 주체할 수가 없었습니다. 머리 검은 짐승은 거두는 게 아니라더니 이게 제가 남편을 용서해주고 저희 엄마가 남편을 도와준 은혜에 대한 보답인가 싶더라고요. 저는 그때 마음속으로 이혼을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이 상종 못할 집안과 이 배은망덕한 인간과 함께 살아야 할 이유가 없더라고요. 정말 신기하죠? 그 오랜 시간을 그렇게 사랑하며 살았다고 해도 사람이 사람에게 정이 떨어지는 건 정말 한순간이었습니다. 마음의 결심을 굳히자 더는 망설일 이유가 없더라고요. 저 인간과 같이 나락으로 가기 전에 버려야겠다는 생각만 들었죠. 저는 그날부터 바로 이혼 변호사와 상담을 거쳐 저와 남편의 모든 재산 목록을 정리했어요. 그리고 이혼소장을 작성하자마자 남편 앞으로 보냈습니다. 남편은 기겁을 하면서 저를 설득하고 달래기 시작했고요. 그 모든 행위들이 다 통하지 않는다는 걸 알게 되자 또 울기 시작하더라고요. 하지만 더는 저 눈물에 넘어갈 제가 아니었습니다. 아들의 이혼 소식을 듣자마자 시어머니는 또 눈이 뒤집혀서 대번에 집으로 달려왔고요. 너 이혼소장 보냈다는 게 사실이야? 네, 알고 오셨잖아요. 기가 막혀서 정말 뭘 잘했다고 따박따박 말대꾸야? 내 아들 잘 나갈 때는 결혼하고 싶다고 그렇게 좋다고 그렇게 매달렸잖아. 그래놓고 이제는 남편이 돈 좀 없다고 바로 내다 버릴 생각부터 해? 이 염치도 없는 것, 네가 인간이야? 염치가 없는 건 어머님이랑 어머님 아들이고요. 처가에서 이자 한 푼 없이 4억을 빌려다 쓸 때는 언제고 생신상에 그깟 한우 좀 올렸다고 상을 뒤집어 엎는데 그런 몰상식한 집안이랑 어떻게 상종하고 살겠어요? 같이 살 생각을 하는 게 미친 거죠. 뭐야? 몰상식? 너 몰상식이라고 했어? 그리고 네 말 맞다나. 그 돈 가지고 그 유세를 떨 거면 말을 똑바로 해야지. 이미 갚아줬으면 끝이지. 이혼할 때 되니까 우리한테 그 돈 내놓으라는 거냐? 그게 갑자기 왜 빌려준 돈이 돼? 저렇게 나올 줄 알고 있었죠. 이혼을 결정하면서 제일 걸리는 부분이 바로 친정에서 빌려준 4억 원이었거든요. 저는 그때까지도 아무 말 없이 저를 쳐다보고 있는 남편과 악을 써가며 우게 되는 시어머니를 향해 비웃음을 날렸습니다. 갚아준 돈이 아니면 당연히 빌려준 거겠죠. 그게 왜 빌려준 돈인지 어머님 아들이 더 잘 알고 있을 거고
그래도 이해가 안 되시면 변호사가 확실히 설명해 줄 거니까 기다리세요. 다행히 친정에서는 그 돈을 남편에게 바로 줘서 갚거나 하지 않았어요. 어디까지나 빌려주겠다는 명목으로 저를 통해서 빚을 갚도록 했죠. 남편 놈이 저와 계속 별 문제 없이 살았다면 그 빚은 자연스럽게 갚아준 것이 되었겠지만 그게 아닌 이상 이건 빌려준 돈이었습니다. 애초부터 빌려준다고 말을 했고 갚지 않아도 된다는 건 저희 부모님이 저에게만 넌지시 말씀을 하신 상태였거든요. 저는 그 사실을 남편에게 말하지 않았고요. 갚아준 돈이라고 생각했던 시어머니는 거의 개거품을 물다시피 했어요. 4억을 도로 토해낼 판국이 되자 나중에는 남편이 바람을 피운 것도 아니고 그깟게 무슨 이혼 사유가 되냐면서 이혼을 못하게 하려고 아주 발악을 하더라고요. 하지만 너무 이혼 사유가 되기에 충분했죠. 아내인 저 몰래 대출을 받아서 이미 부부간의 신뢰를 훼손했고 억대의 빚을 지면서 가정을 경제적으로 파탄시킨 데다가 그간 있었던 시어머니의 막말도 손 놓고 방치를 했으니까요. 그렇게 저는 이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엄마는 혹시라도 이런 일이 생길 것을 예견이라도 하셨던 걸까요? 저희는 지금도 가끔씩 그때의 일을 이야기하고는 합니다. 제가 얼마나 어리석은 선택을 했었는지에 대해서도 혼자서 돌아볼 때가 있고요. 그때는 잘 보이지 않았지만 지나고 나서 보니 보이더라고요. 할 때는 사랑이라고 믿었지만 실은 처음부터 이 결혼은 파탄의 조짐이 보이고 있었다는 사실을요. 법원의 판결을 받아 시댁과 남편은 매달 조금씩 4억 원의 금액을 나누어 갚고 있습니다. 돈이 들어올 때마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만약 시어머니가 염치가 조금이라도 있는 사람이었다면 우리의 결말이 달라졌을까 하는 생각이요. 하지만 끝내 크게 달라지지는 않았을 것 같다는 결론이 들었습니다. 이제 저는 속 시원히 혼자 잘 살고 있어요. 더는 남편이 친 사고로 속 끓일 일도 없고 저를 깎아내리며 남편을 감싸기 바쁜 시어머니를 감당할 일도 없고요. 저는 잘 살고 있지만 아마 저쪽은 그렇지 못하겠죠? 여기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